자, 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대 사회 경제 부분을 이제 좀 할게요. 고대 사회사 부분인데, 고대 사회사는 그렇게 나온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없고, 뒤에 이제 고대 경제 부분은 좀 몇 문제 나왔거든요. 자, 일단, 고대 사회 성격과 이제 고구려 백제 사회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신라 사회 볼게요. 고대 사회는 정근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분제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왕과 귀족 중심 엄격한 신분제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신분이라는 내용하고 이제 계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신분은 사회적 지위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지위 있죠. 성취 신분. 그래서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 신분을 되게 법과 제도로서 규정을 짓고 세습을 시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일종의 지금도 신분제 사회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때 신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사학의 신분하고 좀 틀려요. 역사의 사회학에서 말하는 신분은 우리는 신분은 비유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의 신분이라는 거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세습이 되는데, 오늘날 그 말하는 흑수준이, 금수준이 그런 내용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습이 물론 되겠지만, 법으로 이렇게 세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 예전의 신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세시대 때 귀족제 사회다. 이렇게 규정 짓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귀족은 존재해. 비유적 표현의 의미로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귀족이다 할 때는 귀족이라는 걸 법과 제도 명시해 놓고 그걸 세습이 가능할 때 귀족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분과 좀 다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급은 마르크스가 썼죠. 마르크스가 썼는데 생산 수단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죠. 그래서 계급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배계층,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을 나누고요. 보통 이제 계층이라는 의미를 또 쓰고 있어요. 막스 베버는 통계학적 의미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분류하는 걸 계층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러면 이 신분이라는 건 첫 번째 의미, 정근대 사회에서 법적 제도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정된 신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배층들은 되게 왕족과 귀족들이고요. 이들은 농지나 목장, 산림 등을 소유하고 있고, 피지배층들은 평민과 노비들이다. 노비들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대개는 생산활동에 종사한다. 자, 이런 것들이 율령에 의해서 규정짓죠. 자, 그래서 능력보다 개인 신분을 위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결정되고, 개인은 능력보다는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정비하고 통치 질서와 사회기관 확립하기 위해서 율령을 제정했다. 율령을 통해서 신분제도가 규정됐고 재생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분의 특징은 성취 신분이 아니라 사회학적 의미에서 성취 신분이 아니라 기속 신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 사회와 백제 사회를 볼게요. 고구려 사회 지배 계급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로부와 오부족 출신의 귀족들이죠. 그래서 되게 왕족이 있고 왕비족이 있죠. 왕비족은 어떤 사람이죠? 전노부, 그 다음에 연노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전나부 이렇게 되는데 되게 노도 많이 써요. 노가 좀 비칭이 하지만 연노부, 연나부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전노부, 연나부. 똑같은 말이에요. 전노부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연나부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아니라 삼국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로부 왕족이 있고 또 전왕족이 있죠. 뭐죠? 소노부, 그 다음에 비루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전왕족 똑같은, 소노부나 비루부는 똑같은 부족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추가라는 건데, 고추가는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계론에서는 어떻게 나뉘냐면, 계루부의 왕족, 소노부의 전왕족, 전로부의 적통대인, 이렇게 이제 구정되고 있어요. 계루부의 왕족과 소노부의 전왕족, 그 다음 전로부의 왕비족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높은 사람들 고추가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가라는 의미는 부족장이죠. 좀 더 높은 부족장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신라의 갈문왕과 비슷한 제도인데 이 갈문왕이나 고추가나 학계에 위견이 많아.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고추가라는 단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귀족층들은 모두 자기의 병력을 거느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초기 고구려의 사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고구려에서는 그 병력을 귀족들이 거느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중앙집권화 되면서 소수요왕을 계기로 해갖고 군대 편제를 하죠. 그 예전에는 귀족들이 군대를 가지고 싸웠죠. 근데 이때부터는 소수요왕 이후부터는 뭐냐면 중앙집권화 되면서 이제 사병이 공병화돼 버려. 그리고 이제 그 전사 집단들만 싸웠는데 얘네는 이제 일반민까지 징발해갖고 싸워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초기 모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귀족들이 자기 병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요. 그 다음 피지배계층은 대부분 농민이 자영농민이고요. 그 다음 토목공사에 동원했고 병역에 응모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 피지배계층들은 이제 보통 삼국지 위지동에서는 뭐라고 불렸냐면 하호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원래 하호들은 병역에 의무라고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보급물자를 이제 수송하는 사람밖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중앙집권화 되면서 소수여왕 이후부터는 뭐죠? 직접 자기가 이제 병장비를 쥐고 싸우는 전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도 다 마찬가지야. 초창기 상고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사계층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사계층이 있었죠.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중앙집권하면서 사뿐만 아니라 민까지도 확대되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이 있는데 반역자는 하형이나 차명에 처하고요. 이건 뭐 정근대 시대 때도 다 똑같은 거죠. 지금도 국가에 반역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총살이잖아. 네, 사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살인자나 전쟁의 표현자도 사형에 처하고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물게 한다. 이걸 무슨 12법? 일책 12법. 부여도 똑같이 이제 그거 하죠.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 삼는다. 소와 말은 농업사회나 군사할 때 되게 필요하죠. 전쟁할 때. 자, 그 다음 진대법인데, 진대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제 실시했어요? 고국총화 때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을파소의 건의를 받고 이제 실시를 했던 제도인데요. 춘대 추납이었던 그런 제도죠. 그래서 풍량이나 춘공기 때 쌀을 빌려준 다음에 아울 때 갖는 제도. 이게 이제 춘대 추납법이고요. 정근대 시대 때 균율제도고 한국제도의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이제 고려시대 때 한국제도가 이제 뭐가 있었죠? 흑창이 있었고 나중에 을창으로 바뀐 거고 조선시대 때 뭐 상평창, 을창, 사창 이런 제도가 있었죠. 이거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형사치수제, 서옥제, 전사법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풍습이 있었다. 형사치수제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옥제도 얘기했고 형사치수제는 고구려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회보장적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나중에 유교가 도입되면서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산사왕 때 우시부인 그 얘기 있죠? 이 에피소드는 거의 이제 형사치수제가 없어질 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우시부인이 죽을 때 고국청하고 상사왕 중에 누구의 옆에 묻히라고 이제 유언을 나누냐면 고국청왕이 아니라 상사왕 옆에 묻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국청왕이 자기 볼까를 두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쳐달라고 이렇게 나무 심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화를 보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점점 이 형사치수제가 없어졌다라는 걸 조금씩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굳이 이렇게 병풍을 쳐가지고 나무를 가져가지고 자기 무덤을 못 보게 했던 것들은 이제 이게 좀 약간 창피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거든. 느끼는 이제 어떤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대 얘기예요. 후대. 그러니까 좀 없어질 때 얘기였다. 이거. 그 다음에 서옥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고. 그 다음 전사법인데, 전사법은 당향적성배나 이 고구려 토지제도의 일종인데, 이걸 둘러싸고 집단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토지를 경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집단 경작의 한 형태다라고 보는데, 그냥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의미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논쟁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단양적성비에 나와 있는 고구려 토지제도 써라.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전사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사회를 볼게요. 백제 사회는 이제 왕족인 부효시하고, 부효의 기준 8대 성씨가 있죠. 진씨, 시사씨, 연씨, 뭐 등등등, 백씨 같은. 근데 여기 진씨와 해씨는, 해씨가 좀 오타네요. 좀 고쳐주시고요. 잠깐만요. 거기 시자가 붙은데. 진씨, 해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한성 때부터 어떤 족이에요? 왕비족이죠? 그래서 그 왕비족들이 이제 너무 득세가 하고, 웅진시대 때, 초기 때, 이 왕들이, 이 문주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왕 때부터 새로운 세력들을 이제 등용한 거야. 사씨, 연씨, 뭐, 백씨, 뭐, 사태씨, 뭐 이런 것들, 사태씨가 사씨니까. 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8대 성씨족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휘 지배계급들은 대부분 농민이었고요. 그 외에도 천민이나 노비가 다수 존재했다. 율령은 살인자, 반역자, 살인자나 반역자, 전쟁에 피한 자 모두 사형이고, 가늠한 자는 노비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물건 훔친 자는 유형이고, 훔친 물건 2배로 물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여튼 근데 이제 가난한 자 노비로 삼고, 이런 등등등, 이런 것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신라사회를 이제 볼게요. 자, 신라사회는 이제, 골품제가 특징이죠. 그래서, 골품제라는 건 신라에만 있었던 신분제도인데, 백제와 고구려에도 분명히 그 비슷한 신분제가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뭐예요?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요. 그럼, 골품제 성립과 번창 과정을 보면요. 신분제와 간등제가 거의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래 족장들을 지방의 이제 중앙의 지배체제 편입할 때 그 세력권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어요. 이게 골품제예요. 그리고 이 골품제를 어디와 연결시켰죠? 강등제와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골품제는 뭐와 뭘로 나눴죠? 골제와 두풍원제로 나누죠. 예. 그러다가 이제 골제에서 이제 진골과 성골 계층이 나오게 되고, 두품은 원래 1두품에서 5두품 계층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4세기 넘어가면서 김씨 세력을 도와줬던 그 세력들이 두품 세력 중에 6두품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1, 2, 3두품은 평민화됐고요. 신라 후기 때 4두품이 평민화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평민화됐다고 해도 실제로 이들은 아직까지는 국인이에요. 나머지 지방에 노인들하고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골품에 일단 들어가는 것은 지배층에 의미한 거예요. 그럼 호족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호족은 골품 자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방민이잖아. 그러니까 지방민들은 골품제에 속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때 이제 등남신분층이 형성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 등남이라는 것이 오르기 힘들다 해갖고 채치원이 말한 건데, 보통 이제 등남 할 때는 육두품을 의미해요. 근데 뿌셈에서는 좀 새로운 관점을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등남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몰락한 진골 계층과 그 다음에 상승한 육두품이 새로 결합해갖고 등남 계층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 9세기 이후에. 근데 이건 뿌셈의 관점이고, 대개 등남하면 몇 두품을 말한다? 6두품을 의미한 거야. 통설적인 의미에서. 자, 구성은 이제 왕족인 성골과 진골, 있죠? 그래서 이제 골제 중에서 이제 진짜 뼈다구가 된 게 진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선 뼈다구가 되는 게 성골이죠. 성골과 진골이 왜 나누냐는 거는 기준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출신의 귀족가문은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구성이 됐고요. 골품 제도는 국인에만 적용되고 지방민 노인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고대사회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신라사회 같은 경우에 그게 차별이 너무 심해. 지방민들은 또 새롭게 법에 의해서 처벌되죠. 이게 뭐죠? 노인법이죠. 울진 봉평 위에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과 한계를 보면요. 자, 거기 삼국사기 잡지에도 실려 있지만 그 두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골과 육두품에 따라서, 진골과 육두품에 따라서 4두품, 5두품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혼인, 가옥그릇, 의생활, 우마차, 장식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등급 대하철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진골과 성골이고,
6등분 6등급의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선고는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선고 계층은 없어지죠. 진 것만 남고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일이 그 간등제부터 시작해서 홍인, 가옥, 그릇, 의생화, 음화차까지 다 규제를 해요. 제가 어디에 속하였다, 어떤 두품에 속하였다, 자, 진골과 또 6두품, 5두품, 4두품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뭐,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진골은 어디,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칸에 살아야 되고, 어떤, 금액,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심층학습 잠깐 넘어가 볼게요. 뒷장. 그럼 선골과 진골을 어떻게 나누냐? 이것도 지금 학계 견해가 너무 많아. 왜 그 견해가 많냐면, 지금 삼국사기에 그 선골과 진골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구절 딱 찾아보니까 3개, 4개밖에 안 돼요. 4개 정도? 그러니까 그걸 둘러싸고 이제 학자 간에 위견이 많은 거야. 어느 걸 선골과 진골의 기준이 뭐냐? 학자들 되게 위견이 많은데,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중구난방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게 이제 포셈에 있는, 국구셈에 있는 내용이죠. 진골에 대한 개념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골제가 있었죠. 골제 중에 이제 내문왕 때, 내문왕 김씨가 형성되면서 이 김씨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진짜 뼈다귀라는 걸 강조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진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왕을 더 높여줘야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 성수원 뼈다귀에서 성골이나 갈무왕 제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성골이라고 하죠. 성골. 그리고 이 성골을 좀 조작하고 신성성을 강조하고 성골을 높여줘야지 그 밑에 있는 진골도 뭐야? 같이 높아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고 그다음 진골은 왕은 될 수는 없지만 뭐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골이다. 내무랑 김씨 대역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모계나 부모 양계의 혈통과 관련된 출생 조건에 따라서 비롯된 거. 모계가 왕비족인 박씨.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5개념 중 하나. 이게 이제 누가 주장했냐면 그 예전에 이제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진단학회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기백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분이 주장했던 건데, 일본인 학자고, 거기에 뭐냐면 이제, 박석김 중에, 박씨가 모계일 경우나, 박석김 중에 양쪽이, 박석김이면, 뭐죠? 성골이 되는 거고, 박석김 중에 한쪽이 뭐냐면, 박씨면, 박석김이면 진골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학원간에 자주 쓰이는 건데 이거는 지금 폐기된 이론이야.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춘추가 가야시 김씨와 통혼했기 때문에 강등됐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에서 진골로 족강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등급 보면 북순에 등급 강등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동일 친족 집단에서 직계와 반계의 차이 때문에 복합적 요인이 생겼다는 견해도 있고 성등왕 직위와 관련돼서 생겼다는 견해도 있고 아예 어떤 경우에는 선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있어. 이거 없다. 허구의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대개 이제 교과서 개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번 견해예요. 교과서 개념. 교과서 개념을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보면 진흥왕 있죠. 진흥왕이 즉위하면서 자기 아들들 이제 전윤서왕의 이름에 따라서 동률하고 사륜이라는 의미를 썼잖아요. 사륜은 금륜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지한 동률계가 있고 이제 사륜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큰아들이 동률이에요, 사륜이에요. 동률이죠.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하왕세계에서는 이제 진흥왕의 첩집에 들락거리다 개 물려서 죽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었던 누가 즉위했냐면 사륜 금륜이 즉위했죠. 예. 그런데 이제 진지왕은 쫓겨났잖아요. 다시 하백회에서 그래서 응하다 해가지고 쫓겨나고 다시 동률계통에 누가 등장했죠? 진평왕이 등장했죠. 동률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진평왕이 즉위하니까 종전의 사륜계통을 좀 배제시킬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는 진짜 뼈다귀다. 동률계통은. 그래서 성서 뼈다귀다 해갖고 성골이다 칭하고 나머지 친족들은 다 진골로 이렇게 칭하면서 생겼다. 그래서 동률계통이 사륜계통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성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불교라는 걸 통해서 그 받아들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밑에 보면 거기 진평왕, 진덕여왕, 성덕여왕 해서 진흥왕 이렇게 진평, 진덕 있죠. 진흥왕, 진평왕, 진덕여왕 이렇게 해갖고 쭉 연결되는 것들은 진장한 왕족, 석가모니 왕족. 그래서 진종설화 있죠. 이걸 들어서 이제 성골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화시켜서 만들었던 개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로 했다? 진골로 된 거야. 그러니까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에 그 진평왕이 아들이 없었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성덕여왕이 된 거 아니야, 딸인. 그러다 성덕여왕이 죽고 니까 성광왕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성덕여왕은. 근데 요 둘 사이에 그 뭐냐면 남편 사이에 그 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목의 계통은 왕위가 될 수가 없어요. 국의 계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바로 넘어가서 진덕여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 진지왕의 손자였던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였던 무여왕이 되죠. 무여왕 때 들어오면서 진골이 됐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누가 주장했냐면 저기 그 경복대에 그 유명한 고대사 교수님이 계세요. 주모식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장한 건데 또 어떤 분은 이거 다 비판 또 하는 거 있더라고. 그래서 학계 의견이 많아. 근데 이제 교과서 관점에 그게 실려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나오려면 요게 나올 수 있어요. 7번이. 그래서 이제 그 동률계가 사륜계와 차별시키기 위해서 이걸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교과서 견해니까 그냥 이런 거니 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골도 분화되죠. 이게 이제 신라 하대 때 더 분화되는데 중대 전제 왕권이 강화되고 왕실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 하대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대라고 볼 수 있죠. 중대 고치시고. 자, 1골과 2골로 이제 분화돼요. 이게 8세기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왕권의 뭐냐면 그 권한이 강해지려면 그리고 왕권의 그런 것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려면 많은 사람이 왕실 규모가 축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7세대 공동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뭐냐면 6대 선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무관계 김씨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대 들어가면서 무료관계 김씨세력들이 독점하려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직조 개념을 도입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5세대, 그러다가 3세대, 심지어 2세대, 중하대 넘어가면서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거는 이 왕실 권한을, 왕실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권력을 자신이 독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친일척 간의 어떤 뭐냐면 이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근친혼이죠. 근친혼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왕실과 효연적으로 근친인 관계는 1골이 되는 거고요. 극소수로 같은 김씨여도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2골이 되는 거야. 그래서 2골은 이제 관료 귀족들로서 보통 대등이라고 부르죠. 대등. 그래서 대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상대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친혼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근친혼을 통해서 1골과 2골이 되는데 1골은 부인은 자기 종족하고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그 2골인 여자가 결혼하는 이 사람은 이제 정실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첩이 되는 거야. 그 낳은 자식들은 뭐 이렇게 이제 권력에 배제당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라 사회는 상당히 근친혼이 많아졌어요. 예. 그런 것들이 고조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조 시대는 심지어는 고조 초기에는 이복 그 동생하고 결혼하고 해요. 지금 보면 때려 죽일 놈인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걸품제의 붕괴 부분을 볼게요. 이것도 이제 통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단 정치 신분적인 측면에서 육두품들의 어떤 신분 상승 한계, 진골계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진골계층이 가로막혀서 육두품이 더 올라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무료관계에서 내무관계 변화되면서 왕위 계승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 특히 신라 하대 때. 그래서 진골 집단들 분열과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6각간의 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신분보다는 실제 군사력과 경제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세력이 강화됐는데, 원래는 이제 골품제 사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폐쇄적이야. 특히 말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이, 호족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경주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권력 구조에 들어가서 하락했으면, 굳이 자기 세력들 지방에 키울 필요 없겠죠.
중앙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막혀 있으니까 넘사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지방에 앉아가지고 독자적 간반제도 만들고 항도 조직도 만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권력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고조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발발. 그다음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부계적인 어떤 계보 관념.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모계나 그 다음에 척계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부계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계 개념은 이제 보기에 보는 게 뭐냐면 진흥왕 때 그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버프왕하고 넘겨줬죠. 버프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흥왕의 친손자 개념이 아니에요. 외손자, 딸의 아들이야. 그러면 모계 쪽으로 왕위가 계승됐다고 보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덕여왕 때 들어가면 어떤 형상까지 들어가냐면 이제 선덕여왕이 자식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도 선덕여왕 자식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반의 딸이었던 진덕여왕 쪽으로 넘어가죠. 이건 모계 계통이 아니라 어떤 계통이야? 부계 계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건 부계 혈통주의가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혈통 범위가 축소됐고 중국어 또 성시제도가 또 그런 거 도입한 것도 이게 명확하게 된 것도 있어요. 성시제도는 6세기 중반에 최초 도입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 상층이 이걸 공유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묘제에서 보였듯이 친족 집단의 분화와 축소가 일어나고 특히 하대 들어가면 이제 오묘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죠. 중국에서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는 3대 심지어는 이제 2대까지만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할아버지만 제사를 지내요. 예, 그만큼 이제 분시화됐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원을 매개로 토지 소유 확대와 경도의 대토지 소유화, 매전, 그 다음 매입, 개간활동 방법으로 대토지 소유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농민이 몰락을 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반란이 진성여왕 때 일어난 원종 예노의 난 같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하랑도를 볼게요. 이 하랑도는 어떤 집단이냐면 원래는 청소년 집단이에요. 청소년 집단들.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일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얘도 패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있었나봐. 이 당시.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면서 뭔가 폐악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좀 뭔가 우리 국가체제 흡수 통합을 해갖고 뭔가 유용하게 써먹자. 그래갖고 이제 하랑도 전신 원화제도를 이제 처음에 줬다고 그래요. 예, 기원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원화라는 제도는 이제 뭐냐면 그 남자애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누굴 내세우냐면 여자 그 예쁜 여성 2명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원화로 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질투하는 바람에 죽인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여자를 이제 수장을 했더니 이게 너무 질투가 심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중에 좀 잘생기고 집안이 좋은 애들을 하랑을 남겨가지고 이 하랑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하랑도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랑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일단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초부족적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족의 동의 없이 왕권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하랑도를 만들었다. 진흥왕 때라는 것들이 뿌셈에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군대를 동원할 때는 부에서 착주하고 동원을 했어요. 육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의 수장대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왕래 입장일 때는 그게 좀 불편하죠. 자기가 이제 직속으로 이제 예하에 두면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하랑들로 구성된 이 하랑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진흥왕 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랑도만 있는 게 아니죠. 하랑도는 하랑부대 밑에 뭐가 있어요? 또 낭도도 있고 여러 계층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죠. 그러면 이제 하랑도의 구성을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진골 출신의 하랑 한 명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교사로서 이제 지도한 승려 낭도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평민 낭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 하랑도의 기능은 어떤 특징이냐면 계층 간의 갈등을 무마시키고 군민 단결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하랑도에서 내세우는 세속 5개 유명하죠? 원광 목사가 내세웠던 세속 5개의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거기 이제 세속 5개의 이제 내용을 보면 4군 2층 4층 2호가 있어요.
여기에 사군이치와 사친 이유는 춘과 효를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의시는 벗들 간의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임정무태는 이제 삼국 간의 대립에서 이제 전쟁했던 시대 요청, 정복전쟁이고, 살생유택 있는데, 저 기읒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엄밀히 말하면 그 불교의 윤리가 아니에요. 어디에 가깝죠? 유교의 윤리가 가깝죠. 그리고 이제 살생유택만이 불교적 정신이 현시가 타협하면서 나오는데, 원강은 승려죠. 그럼 당연히 불교 윤리를 강조해야 되는데 유교 윤리를 강조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당시 불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국가 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예, 불법보다는 뭐죠? 현실의 어떤 것들을 타협하는 성격이 있고 왕권에 종속이 되는 특히 신라의 불교가 그런 특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원강은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유학자예요. 유교를 배웠던 사람인데 점점 이제 나중에 승려가 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당시 지식인들은 어떤 유교, 불교회가 구분한 게 아니라, 유교 경전도 있고 불경도 같이 읽었어.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고조시대까지 계속 가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왕도의 의의는 뭐냐? 전복전쟁 시대의 정신이 구현됐고, 아까 제가 임전무태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단결과 삼국통일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랑정신은 국민통일과 삼국통일 원동력을 제공해서 나중에 신라가 뭐냐면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랑도는 나중에 이제 남할 여초 시기 때는 좀 변질되기 시작해. 이게 이제 군사적 성격이 탈피돼서 무술 집단적 성격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뭘로 변하냐면 이게 좀 남자 무당 있죠. 박수. 고려시대 넘어가서 이렇게 약간 변화된다. 이렇게 변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날만 역변한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갑자기 모양을 바꿔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하랑도에 관련된 이제 비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신서기서가 낭랑 비문이 있는데, 임신서기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내용이 뭐냐면, 두 명의 하랑이 이제 유교 경전을 기일 내에 익힐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랑도 사상과 한자 사용이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3년 내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 자전들을 습득한 걸 맹세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낭랑비문은 최치원이 있었는데 유불선의 현무한도와 하랑도가 징한다. 그래서 최치원이 그 부분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임신서기석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사회를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통일신라 사회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이든 나왔던 게 뭐냐면 육두품의 역할 변화. 한번 문제 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육두품을 뭐라고 했죠? 등남이라고 했죠. 등남. 예. 그래서 이 등남 계층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제 보면 그 밑에 있는 설계도 관련된 해석 사료 부분이 있어요. 설계도는 관련된 사료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임용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에 자주 나오고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육두품 설명할 때 맨날 나오는 사료가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어떤 사람이면 육두품 출신인데 신라에선 도저히 이제 신분 상승 못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당나라로 갔죠. 그래서 당에 가가지고 당태종에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설계도가 너무 뛰어난 걸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남의 나라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죽는구나 하면서 용포를 덮어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설계도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신라 중대 육두품의 하향을 보면, 중대에서는 이제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분적 차별을 초월하려고 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원강이라든지 원효라든지 그런 사람이죠. 학문적인 면에서 극복하려고 했죠. 도당 유학생에 대해서 국학이나 독서 상품과에 참여했고. 근데 그들도 한계가 있었어. 왜냐하면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와. 왜냐하면 진골의 어떤 높은 벽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죠. 간직 진초의 전제 왕권을 보좌하고 진골 귀족을 견제했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왕권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신라 육두품 때는 좀 달라요. 이들은 이제 골품 자체를 타파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호족과 같이 이제 결합이 돼. 물론 이들이 이제 호족과 결합을 할 때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이들은 육두품이지만 나름대로 또 골품제사에서 기득권 자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해. 비판적 소극적으로만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선종 호족과 결합하여 반신라적 경을 띠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최승호와 최원희예요. 최승호, 최원희 그 다음에 또 그 최치원을 보통 삼체라고 해요. 신라 말기 때, 통신라 말기 때. 그래서 최승훈과 최원희는 그 각각 이제 후백자 후 고구조에 붙어가지고 그 뭐냐면 그 반신라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 신라 국학에 입학하고 당에 유학을 가거나 현실 도피하는 세력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최치원이죠. 이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나라 유학 가갖고 그때 이제 뭐냐면 버스까지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토황소 견문이라는 그 경문을 쓰고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뭐냐면 진성여왕 때 시무십조 올렸어요. 시무십조라는 거는 지금 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올렸는데 사회에서는 삼국사기에서는 그걸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성여왕이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다 지방간만 이제 돌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냥 해인사에 도피하면서 이제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제 현실 도피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부산의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가 그 해운이라는 말이 그 최치원의 호예요. 네,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족대 생활을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귀족대 생활은 금이태라고 해서 금이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금으로 입힌 그 집이란 뜻이죠. 거기에서 놀면서 그 많은 노비와 사병을 거느려 생활을 했고 지방의 소유한 대토지, 목장, 고리대를 통해서 충당했고 그 다음에 아합지라고 아시죠? 아합지. 그 경제에 보면 그 아합지가 있어. 원래 이 아합지라는 곳은 어디에 곳이냐면 조선시대 때는 거기가 이제 그 기러기와 그 기러기만 노는 곳 해갖고 아합지. 그러니까 기러기와 오리가 그만 여기 놀았던 곳이거든요. 벌어진 연못이에요. 근데 후대에 거기를 파보니까 상당히 생활 유적지가 많이 발견된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신라시대 때 타고 다녔던 배도 있고요. 조그만 배도 있고 그다음 아합지에 발견 주사위도 좀 유명하죠. 그래서 참나무로 제작한 주정구인데 이 주정구에는 이제 뭐냐면 연회장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주동굴 던져요. 그럼 던지면 거기에 있는 그 문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야. 벌주고 이제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술 석잔 한 번에 마시기, 수수 노래 부르고 수수 마시기, 그다음 술을 다 마시고 크게 웃기, 그다음 덤벼도 가만히 있기, 여러 사람 코 때리기, 이런 것들이 유흥 문화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지를 통해서 그 한강생활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합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고대 경제생활 볼게요. 고대 경제생활은 시험 문제 좀 약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대 경제생활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보면요. 첫 번째로는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의 변화.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내용 있죠. 그 민정문서 내용. 최근에 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누구죠?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기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잠깐 여기는 여러 문제 껴쳐서 나왔던 건데, 예전 2차가 아니라 논술형식입니다. 그 1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삼국시대 농업기술 변화 있죠? 그 4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민정문서, 그 다음에 통일신라 토지제도,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장보고의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삼국시대 농업기술 발달, 요게 이제 4가지 정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삼국의 수치체제 특징을 보자. 삼국시대는 토지보다는 인두세 위주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인두세 위주였다. 그럼 왜 그러냐면 토지의 생산량이 그 당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기 생산이 보급되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토지 비용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토지도 걷지만 인두세 위주였어요. 인두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두세에서 토지로 기준이 바뀌게 된 거는 고려 중위기 때 넘어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토지의 비옥도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부제의 의미도 바뀌어지죠. 원래 처음에 결부제라는 것은 뭐였냐 토지 절대 면적이에요.
예. 근데 고조 중후기 때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는 토지의 어떤 비옥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도의 토지의 생산력. 그래갖고 처음에는 절대 면적이지만 나중에는 고조 중후기 때 뭘로 바뀌었다? 생산력으로 바뀌었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진세기는 중앙정부의 지방의 토착전 촌주를 매개로 해서 사람의 수와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포와 곡식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축성, 제방 등 부역을 동원했는데 특히 인두를 기준으로 했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뽑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이제 뭐라고 이제 지칭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연령별을 이제 구분할 때 뭐냐면 정남이라고 했죠. 정남. 이게 정남은 상당히 중요시했어. 그래서 정남은 되게 20세에서 59세, 또 어떤 애는 16세부터 이제 보는 학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정근대 시대는 남정네라고 했어요. 남정네. 아시죠? 많이 쓰이죠? 남정네가 상당히 중요한 요육자문이면서, 뭐냐면 또 조세 수치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토지의 측량단위는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고구려 경목법이에요. 인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뒀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마지기죠. 파종량. 이게 마지기는 어디 또 나오냐면 그 당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강무개혁이 있었죠. 강무개혁을 했을 때 이제 조세 기준이 약간 더 첨가돼요. 결부에다가 뭐가 추가되죠? 마지기가 추가되죠. 이게 뭐냐면 파종량이에요. 파종량. 예. 그 다음에 신라는 결부제다. 그래서 이제 결부제는 신라의 결부제는 처음에 결부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죠? 아니 생산량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가 고조 시대 때 이제 넘어와서 중후기 때 이게 생산량으로 바뀌어요. 결부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결부 속파의 준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얘기하면 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성인 남자가 한 움큼 칠 수 있는 게 파야. 그리고 이 파를 뭐냐면 10단으로 묶은 게 속이에요. 그리고 열속을 또 뭐냐면 10부로 맡긴 게 부야. 열속을 이제 10개 만든 게 1부가 되고요. 1부를 100개로 묶은 게 1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결부 속파하는데 1결 정도는 어느 정도 되냐면 성인 남자가 지게를 짊어지고 여기 이제 곡식을 쌓을 때 양이 1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고요. 근데 국가에서는 결부 속파에서 속과 파는 구분 안 하죠. 되게 결과 부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결부제라고 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기출문제 24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2번 문제 보면 삼국시대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죠. 중앙집권화 되면서 지방족장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합자제도가 발달했다. 맞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결부제는 삼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된 토지 측정 기구로서 파속 부결의 단위가 있다. 자, 요거까지는 뒤에는 맞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예, 삼국에 통용된 토지 기준은 아니죠. 아까는 지금 백제는 두락제가 있고 고구려는 경무법이 있어. 예, 통용된 기준이 아니고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일반화됐어요. 근데 이때 결부제는 아까 전에 토지의 절대 면적, 그냥 고려시대 중후기 때 넘어가서 생산량 이렇게 의미가 바뀌죠. 그 다음에 3번은 신라는 삼국 중에 실욕적 정통이 가장 강했으며 친족 공동체 기반이 후대까지 지속됐다. 예, 상대적으로 백제와 고조보다는 좀 친족 공동체 기반이 강화되고 그래도 이제 뭐 7세대 공동체 설이니 5세대 공동체 설이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4번 보면 정부의 토지는 왕의 소유나 왕토사상이 지배했으며 자연농민은 국가의 조세를 납부했다. 요것도 맞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왕의 소유나 왕토사상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보통 왕토사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간접적인 거야. 그거는 간접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그냥 토지 소유적인 의미보다는 소유권상 의미보다는 통치권상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왕이 통치한다. 그 다음에 간념적인 이념적인 거, 그다음 공개념적인 어떤 개념을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시대 때도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왕실도 있지만. 그리고 왕이 함부로 뭐냐면 소유권을 뺏을 수 없어. 그래서 뺐더라도 이게 적당한 대가를 줘야 돼. 그래서 민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실제 그대로 왕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간접적이고 통치권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토지 제도를 보죠.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자, 통일신라 토지 제도는 이제 일단은 어떻게 봐야 돼?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순서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순서도. 그래갖고 이제 순서를 제가 이제 한문사조와 함께 이제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관련된 사조들이 뭐냐면 신문왕 때 관련된 기록이죠. 그래서 문무 관료조를 지급하고 차동을 두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2년 뒤에 관료조를 지급하고 뭘 확파했죠? 노급을 확파했다. 이게 내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사는 뭐냐면 성덕왕 때 정정을 지급했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사는 뭐냐면 다시 경동왕 때 월봉. 이 월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언급한 관료전을 의미한 거야. 관료전. 그래서 그 관료전의 이제 의미는 그 위에 관료전, 충년사조. 그 두 번째 있죠. 나의 충년사조 유차.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뒤에 경동왕 때의 그 월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관료전, 충년사조, 그 다음 월봉.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왕 때는 이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 그 내용인데 뭐 많은 안 나오더라도 가나 다라 그 순서 정도는 외워두시고 그 의미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거 굳이 뭐 해석할 필요 없겠죠. 그냥 한글사를만 보고 대충 얘기할 수 있으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의미를 이제 봐야 되겠죠. 노급제부터 볼게요. 자, 노급제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일정 지역의 백성과 토지에 대한 지배층의 사적 기득권을 등급에 따라 경제적 공인하는 거고 수조권적 지배를 의미한다. 또는 조용조를 징수한다. 그 내용인데 이 노급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이제 표를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7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 노급제의 기원을 이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노급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예전에 신라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죠. 처음엔 지중왕 이전까지 어떤데요? 서국 지배의 영역이었어. 그리고 지중왕 이후에 정복 활동을 하더라도 한두 대 정도는 그냥 지배 영역을 인정했어요. 한국에 오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전에 그 구지배층들이 그러니까 소국의 지배층들이나 피정복민들의 그 지배층들이 인정한 통치했던 영역들 있죠. 이것을 나중에 뭘로 주냐면 시급으로 줘요. 시급으로 그 통치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노급으로 바뀌어요. 노급으로. 이때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노급은 그 이제 구지배층이 간등제에 편입돼서 뭐냐면 월급을 주는 거야. 근데 월급을 줄 때 그 땅을 예전에 자기가 영고권이 있는 지역 있죠. 얘가 예전에 지배했던 지역에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줄 때 어떤 권리를 주냐 해서 두 가지 그 견해가 나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통론에서는 조용조 다 집어줬다. 조용조는 조세를 걷는 거와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특산물 지배하는 거 다 줬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근데 경제사학자들이 이제 뭐냐면 얘기하기를 이거 뭐냐 수조권만 지급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수조권만 지급했는데 문제는 예전에 이제 그 시급이나 예전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간행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수조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노동력과 그 다음에 곡물까지도 실제로 수취했다. 그 설이야. 첫 번째로는 그 뭐냐면 조용조를 다 지급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 지역 지배 간행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조권 지배도, 현실적 수조권 지배도 그 노동력하고 요역을 그 노동력이나 그 당시 그 공산물, 그 특산물 징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제로 가졌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그러다가 이걸 관료조로 바뀌면서 이제 뭐만 지급하는 거야? 수조권 징수만 하는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경동왕 때 또 부활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겠죠? 요 표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요 시급을 좀 볼게요. 시급은 두 가지 의미인데, 시급은 첫 번째는 예, 들어오세요. 예. 자, 시급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구지배층들이 지배권 일시 인정할 때 시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금강가야 출신 있죠? 그때 이제 김구애가 항복하니까 김구애 땅을 그냥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배권을 한 대 인정해 준 거야. 이때 이제 시급이고, 뒤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시급 있죠? 삼국 정복 시기 때 이제 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시급은 어떤 게 있냐면, 공로나 왕족들에게 주는,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왕족들에게 줬던 것을 시급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의미의 시급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김유신 같은 사람 있죠? 김유신 같은 사람은 이제 정복 활동을 통해서 많은 공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따로 시급지를 받았죠. 이럴 때 이제 시급이라는 의미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급, 그다음 간료전, 시급의 의미를 좀 얘기했어요. 시급도 두 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의 시급과 새롭게 이제 나중에 그 정복왕조나 정복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기의 시급의 의미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문왕 때 그 왕권 강화 정책에서 다시 넘어가서 그 귀족세력 억압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순서가 뭘 폐지하고 뭘 한 거죠? 일단은 먼저 간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했죠. 그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있는 뒤에 그 다음에 수요권만 인정한 채 세조 차등 지배를 했다. 그래서 간료전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용주를 다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 특정한 땅을 설정해주고 거기에서 뭐만 거둘 수 있는 거야? 조세징수만 거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조세징수를 거둘 때 뭐냐면 줬던 것을 뭐라고 해요? 충년사조 또는 뭐냐면 월봉이라고 하죠. 충년사조 월봉 지급 형태예요. 그래서 분기마다 주는 건 충년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월봉은 뭐야? 한 달마다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간료전은 세원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을 때 담배 있죠. 담배를 기준으로 해서 담배사를 가지고 받잖아요. 그게 이제 세원이 되는 게 간료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지급하는 방식은 한 달에 딱 지급한 것은 월봉이 되는 거고, 충년사조는 뭐냐면 분기마다 몇 달마다 끊어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이게 충년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간료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전도 있는데, 정전은 이제 아까 이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지급했어요? 성급왕 때 지급했죠. 그래서 이제 정적 지급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요때 이제 신라 민정문서의 연수유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수유적단과 연수유담이 뭐냐면, 요때 연수라는 거 뭐냐면, 연은 뭐죠? 연은 자연호예요. 자연호. 자연호에게 뭐냐면, 뭘 줬어요? 지금 정과 답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호가 가지고 있는 정과 답이라는 뜻이에요. 예, 요게 전이라는 것은 뭐냐, 밭전자를 의미하고, 밭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답이라는 것은 숫자에다 밭전자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글자인데, 논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와 연결돼? 민전하고 연결돼요. 민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토지. 근데 이제 전전지급을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급설과 추인설이 있어. 예, 그래서 지급설은 뭐냐면, 당나라의 그 구분전처럼 국가가 땅을 지급했다는 설이야. 근데 추인설은 뭐냐면 개인의 땅을 원래 민전을 국가가 공인했다는 설이에요. 그냥 그 중에 다수설은 어딜까요? 추인설이에요. 추인설. 왜 그 추인설이냐면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당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이제 환급하고 뭐냐면 다시 나눠주면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유권에 그런 기록이 민정문서는 별로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토지를 나눠줬으면, 토지의 땅의 크기가 비슷비슷할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유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큰단 말이야. 그걸 볼 때, 이거는 추인설이 오히려 더 타당할 거다 해서, 추인설이 대부분 이제, 학계의 통설적인 견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당나라의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일종 왕토사상적 의미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상징적으로 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지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전은 뭐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면 연수유답 같이 민정문서 연결시켜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간료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와 연결될까요? 내신형답 있죠? 그 민정문서에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덕왕 때는 다시 간료전을 폐지했죠. 간료전을 폐지하고 뭘 지급했어요?
노급을 폐지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간료전 폐지, 노급의 폐지의 의미, 노급 지급의 의미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통론이나 교과서에서는 그 당시 귀족 세력이 국가의 권력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반론이 많아. 왜냐면 경도가 가면 무슨 정책이 유명하죠? 하나 정책이 유명하죠. 왕권 강화 정책이 유명하잖아. 근데 왕권이 절정을 이룰 때 과연 귀족들이 왜 눈치를 보면서 간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했나?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견해도 있어요. 다른 견해. 만약 다른 견해 쓰라고 하면 요런 견해를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요때 이제 너무 왕권의 강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간료전을 폐지했다는 견해가 있어. 첫 번째 견해고. 자, 이때 부활한 노급이 있죠. 이때 부활한 노급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조용조를 다 징수하는 노급이 아니라 원래 원칙대로 뭐예요? 수조권만 부활하는 노급이다. 이게 수조권 징수했죠. 근데 뭐가 차이냐? 간료전은 그 간료가 와가지고 징수하는 게 아니라 뭐죠? 국가가 징수한다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간료한테 주는 거잖아요. 간료 자체가. 근데 노급은 자기가 징수하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수조권 징수여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간료전하고 노급을, 동시에 징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급을 폐지했다고도 예전에 간행이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와서 간료전도 징수하고 노급도 징수한다. 그러면 이중 징수가 되죠. 그럼 백성들이 고달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그 이중 징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뭘로 통합했다는 거야? 노급을 통합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어. 무마책, 그다음 이중징수 금지,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노급은 그 수조권적 노급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시급이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시급은 뭐 때문에 줬다 했어요? 구지배층의 지배권 일시 인정으로 했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그 통일 시기 때 이제 시급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왕족들에게 줬던 것을 시급이라고 한다. 근데 이 시급은 그 노급과 달리 간료전과 노급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줄 때 호를 기준으로 줘요. 호. 그러니까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주는 거야. 네, 시급은. 그래서 이제 봉호수를 정해가지고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왕씨의 성원이나 대공신 등 일정 특정 인상에게 한정돼서 주는 급여제야.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급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뭘 설치했냐면 왕씨는 부를 설치했어. 부. 이걸 이제 계부라고 하죠. 계부. 그래서 이제 이 부를 설치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라는 의미는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개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책봉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계부의 동상서라고 해요. 계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계부는 뭐냐면, 독자적인 뭐냐면 간직이나 간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신라한테도 주고, 고려한테도 주고, 조선한테도 줘요. 계부 권한을. 근데 이 부를 신라 왕실 내에서 왕자나 그 공주한테도 그 시급을 줄 때 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버린 거야. 일종의 뭐예요? 중국적 세계관이 신라 내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라는 거는 뭐냐, 시급을 관리하는 지역이야, 원래. 그래서 이제 그 사적인 어떤 기구인데, 나중에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가면, 실제 부가, 요 해당 지역의 어떤 재정, 군사, 그 행정권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조시대 되면 그걸 인정하자. 그래가지고, 고조 조선시대 넘어가는 이 부를 일종의 행정구역화 시켜버려요. 예, 부가. 그래서 이제 고조 조선시대 되면 일종의 국가조직을 흡수돼서 부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조직이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뿌셈에 있는데,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계부와 관련된 내용은. 하여튼, 시급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비교할 게 뭐냐면, 간료전과 지금까지 노급한 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간료전과 노급은, 일단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간직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은 이제, 간료전은, 공동대 토지고요. 노급은 호예요, 호. 그래서 이제 노급은 시급하고 똑같아요. 호를 기준으로. 그래서 공동체 토지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토지가 있을 때 그 어디에 이제 설정이 됐냐면 그 세금을 낼 때 개인에게 걷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그 공유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생산을 해갖고 거는 거를 이제 납부를 했거든요. 좀 이따 민정무수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급 내용 보면 간료조는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게 공통된 견해인데 노고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포셈의 경제사학자들이 주장한 건데 원칙상은 수조권적 지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까쯤에 이제 지역 간행적인 어떤 것들이 남아서 뭐까지도 했다? 조용주도 같이 징수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의미가 있죠. 고대는 인신 지배적 예속 관계죠. 근데 중세 시대 넘어와서 경제적 지배 관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에서 중세를 이해하는 가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교과서 통론에서는 지세, 노동력, 곡물 같은 다 총책 징수였고 고대사의 연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포셈에서는 이 수조권 지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구포셈에서는. 근데 이제 교과서 통론은 조용주 지급하고 두 번째 의미를 지급했는데 만약에 간료준의 의미 써나가면 첫 번째 의미 쓰시면 거의 틀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뭘 써야 되겠어? 두 번째 의미. 통론 쓰세요. 그래서 제가 포셈의 견해를 적어놨긴 했지만 포셈은 고대사 견해는 좀 약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학계 견해에서 좀 약간 이단적인 견해들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썼다간 좀 약간 시각버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통론 견해를 알고 교과서 견해를 알고 그냥 포셈 견해를 그냥 좀 참고해서 쓰면 모르겠는데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답인 줄 알고 그냥 썼다가 그냥 다 틀려버리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포셈은 제가 고대사 부분을 상고사 부분 건네주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간료조는 노급은 세습이 가능해. 왜 세습이 가능하냐면 직역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원래는 이제 간료조는 국가가 징수해요. 국가가 이제 공동체 토지에서 이제 징수해가지고 관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 노급은 관리가 직접 징수해.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라의 민정문서 볼게요. 신라의 민정문서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 한 2개 쳐놓고 보세요. 그것도. 그래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볼게요. 예, 기출문제 좀 이따 풀어볼게요. 같이요. 이거 저기 앞에 부분에 그 지방제도, 토지제도 할게요. 자, 신라의 민정문서는 일단, 어떻게 발견됐냐 보면요. 이게 이제 1933년에 일본의 동대사가 있어요. 그 동대사 안에 정차원이라는 그 큰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본 항시대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꺼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통일신라 민정문서가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문서 자체를 처음에 본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불경 있죠. 불경은 겉포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북수원 카페에 보면 겉포지 있죠. 이렇게 겉포지. 지금은 그냥 요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책으로 이렇게 겉포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겉포지를 보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포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신라가 이제 나왔던 후지 같은 거, 폐후지 같은 것들 어디에 이제 수출했냐면 일본에 수출했어. 일본 애들이 종에 귀하니까 이걸 이제 그냥 버리지 않고 겉포지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겉포지에서 민정문서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 사회경제적인 어떤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상이 누구냐? 얘네들이 이제 민정문서의 대상이 뭐냐면 주로 이제 조사 대상이죠. 조사 대상을 보면 조사 대상으로 써야 되겠네. 조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 지역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예. 좀 고쳐주시고 조사 지역은 어디냐? 서원경을 구성으로 하는 4개 촌락. 그래갖고 이제 자연총락을 통한 행정적 지역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행정적 지역청은 뭐가 얘기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행정촌이 있어. 행정촌이 있는데 촌주가 있는데 촌이 있는데 잠깐만. 자, 요때 촌이라는 건 자연촌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연촌이에요. 임의조 국가 만든 행정촌이야. 지역 단위야. 그리고 그 밑에는 촌주가 있어. 총괄하는 촌주. 근데 여기에 촌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이장 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촌주가 세일 커서 뭐가 되는 거죠? 호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거의 상당한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행정촌 밑에 몇 개의 자연촌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4개의 자연초죠. A, B, C, D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촌을 기반한 행정촌을 단위로 한 거야. 근데 기반은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촌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A촌이 있고, 그 다음 B촌이 있고, C촌이 있고, D촌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여러 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호를 조사해요, 호. 호를 조사할 때 등급을 매겨.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개호 같은 것들 매기는데, 이때 등급을 매길 때, 뭐냐면, 뭘 기준으로 매기냐면, 남정네. 성인 남자의 기준을 가지고 매겨요. 등급을. 그래갖고 이제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해갖고 매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몇 등급까지 매기죠? 호의 등급을 9등급으로 매기죠. 그리고 그 9등급 안에 있는 그도 매기고 호의 이제 인정을 구분할 때 6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6등급 중에 제일 중요한 그 등급은 뭐죠? 남정네인 성인 남자 정남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촌 단위로는 또 뭘로 보냐? 자연촌 단위로 A, B, C, D를 매길 때 자연촌 단위로서는 이제 자연촌 단위로 그 토지 우마수, 그 다음에 나무수, 촌별을 종합해서 파악하고, 그다음 노예도 파악해요. 그러니까 개인 호별로는 파악할 게 뭐냐면 그 아까 치면 것처럼 성인 남자 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심으로 보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자연촌을 이렇게 기준할 때는 토지 우마수나 나무수 촌별로 해갖고 다 종합해서 파악해요. 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작성은 행정촌에 있었던 그 장인 총장이 총락단위로 3년마다 작성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을 보면요, 총명, 총력. 이때 총명은 뭐냐면 그 당시 자연촌명이에요. 촌역.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경작지구나 산림까지 포함해서 매우 넓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구성, 인구 구성, 토지 구성, 가시수, 우마수, 인구 변동, 우마와 가시수 변동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조사 대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요때 조사할 때, 국가 권력이 조사할 때, 일일이 다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뭘 입각해서 조사한 거야? 조세 징수와 여역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겠죠? 네, 그런 것들. 지금도 국가에서 우리 조사할 때, 월급 조사할 때 우리 모든 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알고 싶은 것만 조사하는 거죠.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목적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토지와 노동력, 생산 자원을 파악해서 민으로부터 조세 용역, 공무에 수출하기 위해서, 여역 공무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목적하고 조사 대상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인데, 연수는 이제 자연호 할 때 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호구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조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보통 호구는 그때 이제 몇 등급으로 나온다고 해서 호구를요? 9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죠? 9등급으로 나누고, 그 호에 있는 그 인원은 몇 등급을 나눠가지고 해요? 6등급을 나눠서 해요. 이게 구분을 했는데, 자, 일단 호를 9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돼갖고, 상상호와 하호까지 9등급으로 편제된 등급을 나눠요. 인정에 다소했다더니 편제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냐면, 몇 가지 설이 있어. 3가지 설이 있는데, 이 등급을 나눌 때 자연호설은 뭐냐면, 호를 모여 사는 자연촌 주위의 자연지형에서 인위적으로 구분했다. 이런 설도 있고, 편호설은 1인당 경작지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1인당 15개, 15개 나눈다. 그러니까 호를 나눌 때, 그냥 자연스럽게 호를 나눴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편호설은 그 1인당 경작지가 지나치게 넓은 거 보고 그냥 토지대 기준으로 해갖고 나눴다는 거야. 요때 10대 15개는 토지 절대 면적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편호라는 거 국가가 임의대로 나눴다는 거야. 임의대로. 자, 그래서 절충선은 뭐냐면 하호만 묶어서 편호를 묶어서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머지 자연호다. 그러니까 하호는 몇 등급이에요? 9등급이죠. 네, 9등급이니까 그 나머지는 자연호대로 이제 기준을 했는데 하호는 낮은 등이니까 얘네들은 따로 뭐냐면 그냥 임의대로 이제 뭐냐면 하나 그러니까 원래 한 개 10개 호인데 한 개 호도 묶어가지고 9등급 매겼다는 거야. 그런 3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개연이라는 게 있는데 개연은 뭐냐면 국가가 9등급을 나눌 때 거기 번호를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하호에서 6등급까지면 몇에 나와요.
9등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어떤 호는 1호, 이렇게 하호는 뭐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하상호는 뭐 2, 그 다음 상상호는 9, 이렇게 해서 수치를 부여해가지고 뭐 계산을 해서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헌은 국가가 촌 단위의 경제 능력을 수치를 한눈에 파악해서 촌 단위의 조세 수치와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 정리해보면 연이라는 게 있죠. 연은 뭐죠? 자연호죠. 자연호.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자연을 구분할 따라서 공연과 개연이 있는데, 공연은 세 가지 선이 있다 그랬죠? 자연호는 그냥 자연호를 구분했다는 거고, 편호선은 뭐야? 토지 결수에 따라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절충선은 하호 9등급만 따라가지고 그 따로 편제했다는 선이 있어. 이게 있고, 그 다음 개연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1에서 9까지라는 칭호를 붙이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숫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촌에는 뭐 35, B는 38, C는 32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인구 구분을 할 때 볼게요. 호를 이제 가지고 이제 6등급을 또 그 안에 인구를 구분하는데, 자, 그 중에 제일 중시 여기는 호는 뭐였다? 정남이었다는 거. 정남.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정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제 정남을 따로 이제 표현한 것이 남정례라고 하죠. 남정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권력에서는 남정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자도 파악하지만 남자 중에 소자, 추자, 조자, 정. 이 정년대, 이 정은 정남이에요. 보통 나이대가 16세에서 57세, 또는 어떤 책에서는 18세에서 60세, 어떤 책은 20세, 60세, 뭐 각가지 선이 있지만 일단 대개 보면 이제 고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이제 한갑 전까지의 나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뭐냐면 조세 단위이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여격 단위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군대는 막 남자들만 가잖아. 예, 그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그러면 토지의 그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또 이것도. 자, 요게 제가 이제 그 한국 통론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준을 나올 때 결부제를 사용했다. 결부제. 근데 이때 결부제는 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산량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라고 했죠? 토지의 절대 면적의 의미예요. 토지의 절대 면적. 생산량의 의미가 바뀐 것은 언제 있다고 했죠? 고려 중후기 때 넘어가서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나오면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 용도의 분류를 보면 사용 용도에 따라 답, 전, 마전으로 분류하고요. 답은 뭐예요? 답은 한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수자에다가 밭전자 쓰죠? 이거 논이란 뜻이에요. 논. 논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그 글자예요. 예, 중국, 일본에도 없고. 그 다음 저는 이건 밭이죠. 예, 그래서 논과 밭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마전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마포를 공납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정한 토지를 마전이라고 했거든요. 해서 있고. 자, 기속관계에 따라 연수 유답전, 촌주 유답, 간모전답, 내신형답, 마전 이렇게 분류봐요. 또 분류 기준에 따라 또. 그래서 여기 연수 유답전은 약간 얘기한 것처럼 연이 수연 따이는 뜻이죠. 뭘 의미하죠? 연은 자연호니까 민전이다. 민전. 예. 촌주 유답은 누가 소유한 거예요? 딱 촌주가 소유하는 땅이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모답은 뭐냐면 간모전답은 뭐냐면 그 국가의 간유지야. 예. 공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 한국 통론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요걸 표를 가지고 이제 그 국편이나 다른 논문은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요 표의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수유답전이라고 했죠. 이 연수유답전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개인 토지예요.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민전인데 그 중에 연수유답전 중에 촌주유답이 있어. 이 촌주유답은 약간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민전이면서도 수조권이 촌주유답에게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촌주유답은 수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촌주는 꼭 자기 토지의 수조권을 설정한 거죠. 세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촌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잡물을 해주잖아요. 그 대신에 뭐예요?
여러 가지 공역이라든지 세금 내는 걸 유무를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유지가 있어. 공유지는 마을 공동의 토지, 공동체 토지인데, 여기에서는 간모단, 내신형단, 마전 같은 게 있어요. 간모단은 국가의 관유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형단은 내신형에게 줬던 토지야. 수조권 설정된 토지죠. 관료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마전은 그 당시 마포를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포를 이제 그 생산을 해갖고, 일본은 마을 사람들이 쓰고, 일본은 누구한테 쓰냐면, 올리냐면 국가에 올려요. 예. 그래서 이 마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유지야. 공유지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가 공동을 소유한 토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내시형단 같은 거 있잖아요. 내시형단 수조권 설정할 때 개인의 민전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설정됐어요? 마을 공동체 공유지에 설정된 거야. 이건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다르죠?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는 어디에 설정돼 있죠? 민전에게 설정돼 있죠? 그래서 이 공유지는 누가 경작을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서 공동 경작을 해요. 그래서 공동 경작을 해갖고, 거기에 생산물을 상위 국가 단위, 지급을 올리는 거죠. 국가에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그 초창기 때는 조법이나 이런 거 보면 개인의 땅에다 생산한 걸 갖다 바치는 게 아니죠. 국가 마을 공동체에 뭐냐면 생산한 것을 상위 공동체에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요. 촌주의답인데, 촌주의답은 4개의 자연청 가운데 한 곳에만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행정주 촌주의 그 직할 살고 있는 거주지에만 이게 설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시형답과 구별되면서 연수유답점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야. 그래서 관료전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촌주유답은 약간 특수한 건데, 연수유답점이면서도 또 촌주가 또 관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료전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또 수조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자기는 또 세금 안 내도 돼. 동원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땅은, 촌주유담이 상당히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비중이 상당히 이제 큰데, 이 넓은 토지를 누가 경작했을까요? 요게 이제 학계에 제일, 많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촌주하고 촌주의 직계 가족들이 경작했다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 그 촌주가 직접 경작하진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 경작했다는 설이 있어. 여러분이 어느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촌주처럼 지방 유지가 자기가 홈이나 호갱이 들고 와갖고 직접 땅을 파고 그러진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계에서는 이 촌주의답은 공동경작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 촌주의답은 약간 좀 특이하다. 민전이면서도 거기 관료전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도 같다? 개별경작이 아니라 공동경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연수유답들은 다 뭐죠? 개별경작이죠? 호단위의 개별경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관유지는 뭐다? 간모답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고조시대 들어가면 이 간모답이 뭘로 이제 흡수통합되냐면, 내장원 있죠? 내장원이 아니라 뭐야, 갑자기 생각했는데, 내장원은 거기 그 조선시대 때 그 왕실이 관리한 거고, 예? 내장전인가? 예, 내장전이나 이런 걸로 이제 흡수통합되죠.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관리에게 주는 그 토지가 있죠. 이걸 내신형답이라고요. 내신형답. 예, 관료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연수유답자는 민전으로 추정하고 연위받아서 가진 전답으로 정전을 추정하고 있고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농민이 소유한 토지, 농민이 토지의 소유의 주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대시대 때도 왕토상황이 있지만 이 왕토상은 간접적인 거고 실제 뭐도 있었다? 민전도 있었고, 민전을 뭐냐면 함부로 왕이 건들 수가 없어. 건들더라도 뭐예요?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매직권에서도 볼 수가 있어. 그 매직권에 보면 그 토왕에게, 토지신에게 땅을 빌릴 때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죠. 왕이라도. 예. 그걸 볼 때 민전도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예전에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의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38페이지에 39페이지. 자, 38페이지에는 39페이지의 서브노트인데, 이 총락 문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발견은 일본 동대에서 정창원에서 발견됐고, 서원경을 구성하는 4개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작성은 이제 행정촌이 총장이 총락단위 3년마다 구성하고요. 파악 대상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제가 이제 호구수를 계산할 때 그 공연이라는 개념이 있죠. 구등급은 나왔다. 그리고 공연에 관련된 설이 이제 3가지 설이 있고, 개연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호의 인을 구분할 때 몇 등급을 구분하죠? 6등급을 구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남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제 그 성격을 볼 때 이제 연수유답단이 있는데, 성덕왕 때 백성 정적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정종을 가리킨 게 견해가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는 정이 아니라 공영 단위로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공영 단위로 지급했다는 건 이제 성덕왕이 정정을 지급했다 그 내용이에요. 형식상. 근데 주의할 것은 요때는 최인설이 되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지급했다는 것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뭘로 생각해야 된다? 그냥 민정을 생각해야 된다. 소유주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부제 단위로 파악했다. 그 다음 촌주 위답은 행정적인 촌주에게 지급했고 사회 전촌에서만 보여. 4개 촌주 중에. 그래가지고 4개 촌 중에. 그 다음에 간모전답은 이제 간유지. 그 다음 내시형답은 내시형. 마저는 이제 국가에서 3을 공납했고. 그 다음 경작 방식은 2가지가 형성되는데, 그 공유지에 주어지거나 촌주유답은 공동경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시형, 그러니까 거기 그 촌주유답은 개별경작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타는 이제 소, 말, 가축의 수와 증감을 조사했고,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그루스와 병동사 등들 소상히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도 가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데 이제 소, 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는 개별 호 단위로 조사한 게 아니라 이건 마을 단위로 조사했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노예도 같이 조사했어. 근데 노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일신라 시대를 노예제사라고 주장하신 분도 이게 실증적 증거가 안 맞는 게 뭐냐면 노예가 극소수야. 대부분 뭐냐면 그냥 자연민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요 사회는 노예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노예는 부차적인 노동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의의를 보면 자연초인 인구수가 적은 걸 보아서 공동체 성격이 많이 축소된 걸 알 수 있다. 그 인구의 유입, 유망도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촌의 인구수가 적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냐면 자연촌 예전에는 혈족 집단으로 해갖고 많은 수놈이 있었는데 인구의 유입이나 도망이나 이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촌민들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서 인구의 유동성이 상당히 강해졌고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촌주유답, 간모답, 내시형답, 마전 등 공동노동 요요에 의해 경쟁력을 봐서 또 공동체 질서 상당수가 또 잔존돼 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가도기적 요소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질서는 촌주층이 신라화에 이루어 호족세에 형성된 중요한 기반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가 뭘까요? 아까 가도기적 질서 있죠? 그래서 혼연적 질서가 약화되면서 또 공동체 질서가 상당히 잔존돼 있는 그런 것들이 호족이 중요한 세력의 기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공동경작을 했던 그 공동체 그 토지들 있죠? 이 토지들은 되게 이제 어디서 흡수되냐면 호족들에게 통합돼요. 네, 흡수에 통합되고 이제 고전화 조선시대 넘어가면 중앙집권화되면서 국가의 간유지도 이렇게 들어가 버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조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적 어떤 그 토지들은 어디로 통합된다? 그 지방 그 호족들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토지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별 노동형자 뭐냐면 그 조세 수치 방법도 노동력을 통해서 수치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 경작을 통해 노동력을 통해서 수치하는 게 아니라 뭘 수치하? 조세 수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개별 경작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봤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 못 풀어봤던 고대 경제생활 토지제도 부분하고 민정문서 관련된 기출문제와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